지난 시간에 아마 첫 번째 1회에서는 19세기 초기 앞부분 민족의식의 악량 시기, 민족의식이 한참 이렇게 높아져 갔었던 그 시기 가지고서는 이제 대략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는 이제 푸시킨이 리츠이를 졸업을 하고 시인으로서 데뷔하면서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나, 18세기 후반부터 밀려 내려온 낭만주의가 아닌 이제 19세기부터 펼쳐져 나가는 본격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을 그 다음 시기로서 접어들게 됩니다. 이게 PDF에서도 링크가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 참고해 보세요. 2014년인가 13년인가부터서는 그냥 러시아가 1년마다 무엇을 해가지고서는 뭘 그냥 애써 기념하고 뭘 하듯이 쭉 했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이제는 심지어 나도 잘은 모르겠으나 2015년을 러시아 문학의 해 해가지고서는 뭐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그때 할 때 우리 생각하자고 하면은 무슨 해로 정하면은 뭔가 아주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거 좀 기념하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뭐의 해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찾아봤더니 2015년이 특별하게 뭔가 러시아 문학에서 훌륭하다 뭐 이럴 만한 사건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왜 그랬지? 막 뒤져 봤더니만은 별다른 그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러시아 문학회라고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1년 내내 이러저러한 문학 관련 이벤트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냐면 아무것도 없은 게 아니었음, 사실은. 요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 на экзамене в лице 8 января 1815 года 1815년 1월 8일 리츠이에서의 졸업시험 장에서 여기 레핀의 그림인데 가운데 여기 그냥 폼제 옷을 이렇게 발치켜 들고 높이 들고 이렇게 이제 시를 읊는 요 사람이 푸시킨 빨간 외투를 입고 놀래가지고서는 뭔가 안경을 으로서는 다시 보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 인물이 미자르주아빈에서는 푸시킨의 리츠이에서의 자르스코이 셀로라고 하는 그 시 쓰면서 자르주아빈이 이제 나의 시대는 가고 너네들의 시대구나 라고 선했던 그게 1815년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카프카스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하게 될 이야기 또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러시아에서 문학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한꺼번에 모아가지고서는 써놓은 게 요 칼럼이라고 내가 직접 쓴 거예요. 있으니까 링크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가지고서는 한번 보도록 하시옵소서. 이번 학기 이거 하나는 좀 알고 싶다라고 해가지고서는 질문 뭐 등등등 보내라라고 했었지요. 거의 대부분은 보냈고 아직 안 보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있는 것 같기는 함. 어쨌건 그렇게 뭐 질문이 이렇게 온 것 중에서 어떤 학생이 한 명 질문을 하기를 선생님 왜 옛날부터 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소프트파워니 하면서는 이거 러시아가 이른바 민간 외교 그다음 또 뭐 이러한 이제 비공식적인 자신들의 그러한 이제 경로처럼 하면서 문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하여튼 러시아가 그런 쪽은 뭔가 일종의 선전의 뭐 도구처럼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뭐 좀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뭐 또 좀 이미지를 얻어내려고서는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뭐 그러한 것과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라고서는 그렇게 누군가가 이제 또 물어왔더라고요. 딱 이런 거 2015년 문학의 해라고 지정해가지고서는 뭘 이야기했었잖아요. 몇 번이나. 전 세계 사람들 러시아 하면은 제일 먼저 문학 뭐 문화 이런 걸 예술 떠올리다시피 할 때 그래도 러시아에서는 이 문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아주 좀 그래 뭐 러시아는 그 되게 좀 그렇잖아 라고서는 이제 뭐 마지못해서라도 인정은 하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 문학 우리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것, 뭐 그런 거는 뭐 이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도 여기다가 다 담아서 쓰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 그걸 카프카스라고 하는 것하고서는 연결해서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년 전에 죽은 러시아에서의 정치인 한 명, 바리스 넴조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엘브루스 산이라고 하는 이제 그 카프카즈 산맥의 최고봉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는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 아닌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라세비스부츠나 보이나요? 해가지고서는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 없는 러시아의 발전은 뭐 가로막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푸틴 없는 러시아라고 하는 걸 왜 하필 카프카스 산맥의 여기 가서 이 사람은 이러한 퍼포먼스 펼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낭만주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면은 뭐 맥락은 그런 게 좀 있나 보구나. 그래서는 일부러 저런 데 가서 지금 저 사람 저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어렴풋하게나마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뭐 그러한 이제 상황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1815년 이제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밀어냈고 파리까지 나폴레옹 퇴각하는 나폴레옹 따라가서는 파리 점령하면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는 결국은 나폴레옹을 배퇴시킨 주인공으로서 러시아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유럽 전체의 정치적인 외교 군사 안보 질서가 재편이 되고 그렇게 재편된 러시아 중심의 유럽 전체 러시아가 유럽을 좌우지하는 그러한 이제 9세기 앞부분 시대의 정치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미인 체제, 비엔나 체제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 중심으로서는 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 저기 합스부르크함의 오스트리아 제국 이렇게 결합하면서는 신성동맹이라고 하는 것도 구축이 되고 이른바 유럽의 헌병으로서 러시아의 위상력, 러시아 제국 위상 강화 등등 이제 요 시기의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1825년 데카브리스크에 난 이후 러시아에서는 보수적인 세력들이 뭔가 개혁지향적인 세력들을 억누르면서 사회는 또 이제 그냥 조금은 좀 경화되어 가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습니다. 데카브리스크 비밀 결사 조직 및 문학 모임의 활발한 결성과 활동해가지고서는 문학적인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모여가지고서는 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정치적 그렇게 시 이야기하면서 뜻이 맞던 사람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행동으로까지 함께 뜻을 모으게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는 이제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제 데카브리스크 비밀 결사 조직 모여가지고서는 1815년 이제 빈 체제 이후 막상 러시아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가 러시아 바깥 경험해보니 러시아는 되게 좀 아직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모자란 것 같아.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라고서는 이제 모여가지고서는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했었다.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는 앞에 했던 것처럼 이제 문학 모임, 활발한 결성과 활동이라고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19세기 앞부분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시기에는 뜻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많이 뭉쳐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뭔가 교류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정도는 시대적인 특징으로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낭만주의 시인들의 본격적인 시작 활동 및 진정한 낭만주의적인 활동에서는 이때가 낭만주의의 뭐 가장 짧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질적으로 봐서는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시기들입니다. 그래서는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낭만주의 할 때 러시아에서는 늘 이렇게 살펴본 인물로서 비아젬스키, 주코프스키, 바라틴스키, 뭐 스키 세 명씩이라 등장하는데 푸시킨, 듀제프라고 하는 사람, 오도옙스키, 레몬토프 등등이 이제 주요한 낭만주의 시인들로서 거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민담을 제재로 한 푸시킨의 첫 장편 서사시 루슬란과 루드밀라라고 하는 작품도 만들어졌고 1820년 푸시킨이 20살, 21살, 20대 초에 쓴 작품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 그거 자기가 이렇게 그냥 좀 글로 이렇게 잘 다듬어서 만든 게 루슬란과 루드밀라. 우리 봤었던 그 글린카의 신나는 그 템포 빠른 음악 그게 루슬란과 루드밀라 이거 오페라로 만들면서는 그 앞에 오버튜어라고서는 소곡으로서 제일 앞에 붙인 그거 되잖아요. 그 다음에 푸시킨의 евгений 집필도 시작되었었고 그람진의 이야기했었던 문학의 논쟁 할 때 이제 아주 극우적인 인사와 어느 정도 온건파 인사했을 때 그 온건파 계열에 있었던 그람진이라는 사람 러시아 국가의 역사라고 하는 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19세기 앞부분 러시아어로서 뭔가 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글을 쓰는 러시아어의 가장 정연된 형태 를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람진, 또 한 명이 푸시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의 관점과 낭만주의라는 당대 러시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한다면 그리보이도프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의 슬픔이라고 하는 작품도 이름쯤은 들어서 기억은 해놓으세요. 알렉산드르 부친 똑같습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이치 그리보이도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지혜의 슬픔 고레아 투움마 해서는 너무 똑똑해서는 슬프더라 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낭만주의 시대 때 뭔가 주변과 불화하는,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주인공의 겪게 되는 어떠한 비극적인 운명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게 그리보이도프의 지식품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리보이도프는 원래 그냥 이 전업 작가나 문필가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직업은 외교관이었어요. 아주 그냥 머리 비상하고 탁월하고 정말 브릴리언트한 아주 그냥 총명 그 자체의 인물이었습니다. 뭐 외국어는 기본이 있고 등등등.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주 그냥 관심 많고 한번 그냥 아마추어적인 관심에서 쓱 한번 써보는데 뭐 상당히 훌륭하고 아주 그냥 멀쩡한 문학 작품으로 남아 있어서는 19세기 앞부분, 요 19세기 앞부분에 쓰여진 드라마 작품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무이도프의 지혜의 슬픔이라고 하는 저 작품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1795년에 태어나서 1829년 34살에 죽었지요. 이 사람도 되게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했었어요. 모스크바에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페테르부르크 외무성의 고위 관리로 우리식으로 요즘 하자고 하면 뭐 외무고시 국립외교원 졸업하고서는 그냥 바로 이제 외무부에서 화려하게 이른바 커리어를 시작한 뭐 그러면서 페테르부르크에서 이제 귀족들과 어울리면서 뭐 얼마든지 잘 지내던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그러던 와중에 작품 쓴 게 제 슬픔되고 그러다가 페르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근무지로 발령이 나서는 페르시아로 가던 중에 카프카즈 산맥을 넘어서 이제 페르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카프카즈 산맥 넘어가다가 여행길에 있는 카프카스의 한 곳에서 그 지역의 유력한 뭐 부족의 딸, 부족장의 딸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래서는 정말 열렬한 사랑, 그냥 결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다시피 한눈에 반하다시피 해가지고서는 페테르부르크의 온갖 사교계 귀부인들의 이제 가문 좋은 귀족들의 뭐 이른바 신복감들이 그냥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모른 척 하던 인물이 카프카스의 한 곳, 이제 그 카프카스 지역의 이제 한 귀족의 그 카프카스 지역 한 공호의 딸에게서는 반해가지고서는 거기서 결혼하고 일주일 뭐 신혼여행처럼 머물다가 페르시아 자기 임지로 부임을 합니다. 페르시아 임지에 부임하고서는 19세기 초중반 이제 러시아가 카프카스 산맥을 점령하게 되자 그 밑으로도 계속 세력을 팽창하려고 했었고 그 첫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오스만 투르크 페르시아 제국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러시아의 그런 이제 정치적인 욕심이 페르시아 현지의 반감을 불러일으켜서는 성남 페르시아 군중들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난입해서는 대사관 불태우고 근무하던 러시아 외교관들 전부 다 그냥 잡아서는 죽이고 막 처형하고 그럽니다. 그리보이도프도 그때 죽었어요. 34살에. 그리보이도프가 페테르부르크에 있을 때 결투를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서는 손가락이 약간 기형이 되었어요. 겉으로 얼핏 보면 왼쪽 새끼손가락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손가락이 6개인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보이도프가 그냥 시신이 갈갈이 찢겨져 가지고서는 거의 뭐 알아도 볼 수도 없었는데 손가락 6번째가 약간 기형인 시신이 한 구 발견되어서는 그걸로 그리보이도프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했어요. 결국은 그래서는 어쨌건 일주일 잠깐 머물렀었지만은 법적으로는 결혼하고 부인이었었던 이제 부인에게 남편이 당시 남편이 러시아 외교관인데 페르시아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그쪽 현지의 이제 군중들이 뭐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였었지만은 어쨌건 그래서는 안타깝게 뭐 사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자 그 당시 불과 16, 17에 불과했었던 신부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이제 일주일 머물렀었는데 뭐 그때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를 사산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17이었던 그루지아의 결혼했었던 신부가 90살이 넘게까지 살았는데
평생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결혼하고. 그래서는 이제 그리고 노프의 시신을 가져와서는 부인이 있던 곳에다가 거기다가 묻었다고 해요. 낭만주의자들 치고 인생의 한 구석이 뭔가 범상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시피 한 그런 경우들입니다. 한편 요거는 조금 알아놓으세요. 1830년 폴란드를 비롯한 러시아 제국 주변부의 이러저러한 국가에서 민족해방운동인 독립투쟁이 그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1830년 폴란드가 가장 이제 심하게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러시아 주변 세력들도 일종의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독립운동 성격의 민족해방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주동에 선 사람은 아담 미츠키에비치라고 하는 인물이고 상식과 교양의 차원에서라도 이름은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곳이 그 당시 소러시아라고서는 이야기되었습니다. 남한에서도 소러시아 말로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했었다 그렇게 나오지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국 상피트르부르크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민족적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다시피 한 사람이 타라스 쉐프첸코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판 푸시킨으로서 받드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민족 시인이 있습니다. 요 아담 미츠키에비치도 그렇고 타라스 쉐프첸코도 그렇고 이 두 사람 모두 1820년대, 1830년대 상피트르부르크에 함께 있으면서 그 당시 피트르부르크에 있었던 수많은 러시아의 민족주의자들, 낭만주의자들, 시인들과 교류하면서 이때 피트르부르크에 있었던 러시아의 민족주의, 러시아의 낭만주의 시인들은 미츠케비치라고 하는 폴란드, 쉐프첸코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그들이 러시아로부터 정치적으로 떨어져 나가겠다라고 하는 독립운동,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해 주었었던. 폴란드 민족은 폴란드 민족으로서 살아야지. 우크라이나 또한 우크라이나로서 살아야지. 왜 내가 러시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러시아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얼마든지 당신들은 당신들 민족의 자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는 이제 아담 미츠케비치든 쉐프첸코든 그렇게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었었던. 어떻게 생각하자고 하면은 우리 러시아 최고야. 우리 러시아 최고인데 최고인 우리 러시아 밑에 다른 사람들도 지배받는 거, 그건 오히려 우리 러시아 최고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좋은 본보기이지.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인이 러시아인으로서 중요한 만큼 폴란드인도 폴란드인으로서 중요하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것 또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고 지지하고 함께 해주었었던 러시아 낭만주의자들이었었습니다. 셰프첸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래서는 농노여 신분이었었는데 유콥스키라고 하는 시인이 셰프첸코 같은 경우는 그림도 잘 그리고 시도 잘 쓰고 모든 면에서 저 사람은 그냥 혈통이 우크라이나 사람이라서 그렇지 저 사람은 농노 러시아인의 귀족의 집안에 농노로 매여 있을 그런 인물은 아니다 해가지고서는 그 셰프첸코의 주인이었었던 귀족에게 몸값을 내가 지불할 테니 저 사람은 자유인의 신분으로 풀어주어라 해가지고서는 몸값 지불하고서는 셰프첸코는 농노의 신분에서 풀어주기도 심지어 했었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러시아 낭만주의자들 일부 사람들이 되게 잘했다 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원론적이고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면은 남도 역시 나만큼 그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 또한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인식했었던 뭐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그걸 진정한 낭만주의적인 활동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붙여둔 거예요. 한편 이때쯤 가게 되면은 낭만주의 시대 이후 등장하게 될 리얼리즘 시대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인물들도 태어납니다. 그래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나 진정한 의미에서 세대 교체를 이룰 만한 인물들 태어나고 그들의 데뷔작들이 20대 초중반에 등장하면서 낭만주의 그 다음 시대 그 다음 흐름을 받아줍니다. 그래서는 1821년 도스토옙스키가 출생하게 되고 1821년 올해가 도스토옙스키 출생 200주년이지요. 그래서는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도스토옙스키에 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벤트가 가을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6시간짜리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연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해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라고 하는 사람도 출생했었고, 네크라소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살펴볼 겁니다. 1825년 니콜라이 추르니시옵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가장 뭐라고 할까나 어, 이 사회주의 계열의 작가도 출생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해에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도 출생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7살 많아요. 톨스토이가 보통 사진 허옇게 수염 기르고 있는 사진, 톨스토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나이 많겠지, 뭐 아주 일찍 태어났겠지 생각되지만은,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 보자고 하면 톨스토이가 조금 더 나이는 많습니다. 1831년 니콜라이 레스코프라고 하는 리얼리즘 시대의 리얼리즘의 흐름과는 아주 무관한 자신의 영역을 아주 독보적으로 구축했었던 또 다른 작가도 한 명 있습니다. 레스코프라는 사람도 30년 태어납니다. 레스코프라는 사람의 맥베드 현의 아니야, 맞지? 무첸스크 현의 맥베드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 나중에 수업 시간에 직접 다루고 읽을 겁니다. 그 작품은 작품 번역 잘 돼 있으니까 책 한 권 사세요. 그거는 여느 러시아 문학답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문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 그 다음에 오도옙스키 레몬도프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은 시집 한 권도 출판되지도 않았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푸시킨의 마지막 시기 1830년대, 그리고 낭만주의의 화신으로서 미하일 레르몬토프의 사망. 레르몬토프의 사망 1841년 대략 이쯤으로 해서 낭만주의는 끝이 난다라고 러시아 문학사에서, 이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정하고 고개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지, 한 19세기 전체에서 앞 40년대쯤을 주름 잡았었던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기는 레르몬토프의 사망으로 이제 사실상 종식된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푸시킨의 마지막 시기 1830년대는 낭만주의의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푸시킨의 활동 플러스 고골 등의 초기 작품이 함께 나온 게 1830년대가 됩니다. 고골 이제 요 낭만주의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고골이 되고, 고골은 1830년대 푸시킨에 의해서 낭만주의의 그 다음 단계가 형식적으로 실험되고 있을 때, 고골은 그거는 예리하게 깨닫지는 못했었지만은 고골은 고골 자신의 관점으로서 베제르브르크에 있으면서 새로운 낭만주의와는 결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830년대 후반, 40년대 초중반 하면서 고골에 의해서 이전과는 아주 조금 다른 글들이 나오게 되고, 그 고골 중심으로 해서는 낭만주의에서 리얼리즘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과도기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고골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작품들, 그 다음에 푸시킨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쓰기 시작하고, 푸시킨의 낭만주의 바톤을 이어받는 자연과 고골의 실질적인 대표적인 직관과 근교 마을의 여름날 밤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1832년에 발표되게 됩니다. 여기다 하나 써놓고, 그래 나중에 고골 할 때 이야기하지. 직관과 근교 마을의 약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골이 원래 고향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지요. 그래가지고서는 베제르브르크에 28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제르브르크에 와서 우연히 푸시킨을 알게 되면서는 러시아 낭만주의자 그룹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섞여 들어가서 이제 고골이 젊은 청년이 푸시킨을 비롯한 베제르브르크에서 만나게 되는 낭만주의 대가들에게 어떻게 작품 활동을 쓰고 어떤 글을 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뭐, 다들 한결같이 추천, 권유해 준 게, 당신은 우크라이나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러시아에서, 페트로브르크에서 우크라이나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잘 모릅니다. 분명히 너무나 당연하게 우크라이나 당신 고향, 당신 민족들에게도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재미있는 소재들이 많을 테니, 그거 글로 한번 써보시지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그게 참으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는 등장하기 시작한 게 직관과 근교 마을의 여름날 밤의 이야기를 비롯한 초기에는 일종의 우크라이나 민속적인 작품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골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1835년은 고골의 폭발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고골의 작품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검찰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 미르고로 타라스 불바, 비, 이거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V라고 해가지고서는 우크라이나 민속 또는 뭐 정확하게는 동슬라브 민속에 등장하는 눈썹이
땅까지 내려오는 뭐 약간은 민담에 등장하는 악마적인 캐릭터, 뭐 그걸 이제 러시아로서는 V라고 해요. 그다음에 아라베스키, 죽은 혼 등등의 작품의 집필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다음에 1802년 해인 1836년에는 고골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코라고 하는 작품을 또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대 후반쯤부터서는 포스트 낭만주의, 애프터 낭만주의를 받아서 이끌어갈 본격적인 작가로서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그냥 이제는 성숙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30년대 후반에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것도 알아놓으세요. 러시아 비평의 아버지인 벨린스키라고 하는 사람, 러시아에서 비평이라고 하는 부분 또한 장르가 형성되어 간 것이 바로 이 1830년대를 비롯한 19세기 앞부분 낭만주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는 러시아에서 문학 비평, 그 비평의 최초의 전문적인 뭐 본격적 비평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비사리온 그리고리에비치 벨린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30살 정도 살았던가 아주 그냥 짧게 살았었습니다만 35년 고골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것 봐라 여지껏은 낭만주의 푸시킨 하면서는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 젊은 작가의 글은 완전히 다른 걸 이거는 한번 뭔가 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서는 고골의 작품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대 뭐 지금 우리의 시대 흐름과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이러한 글, 이러한 글쓰기 과연 이 작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기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진단을 하면서 평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러시아 문학에 있어서 비평이라고 하는 영역, 장르는 본격적으로 생성되어 나가기 시작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슬라브주의, 서구주의 나중에 40년대 할 때 잠깐이라도 언급하겠습니다. 서로 그냥 막 으르렁대듯이 싸운 건 아니지만 분명 어느 정도 뚜렷하게 대립하던 거대한 두 담롯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뭐 1분만 이야기하면은 서구주의는 표트르 대제의 서구와 근대화, 유럽화 개혁이 역시 옳았다. 계속 그러한 서구와 근대화, 유럽화 개혁의 길로 일로 매진하자. 서구주의. 그건 조금 납득했지요? 슬라브주의. 아니야. 피오트르 대제라고 하는 황제가 우리 러시아를 서구로 강제로 접목시키려고 했으나 한 세기 정도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니 결국 이거 아닌 것 같아. 우리 러시아는 역시 무엇인가 우리 러시아만의 길이 따로 있어. 그리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일련의 사상가들, 그들의 주장을 러시아 슬라브어, 슬라브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1840년대 즈음에 계속 go west 해야 될 것인가? 아니야, 뭔가 브이즈루스키니 러시아 사람으로 계속 남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치열한 지적인 그런 공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때만 잠깐 그런 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이어져 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이른바 서구주의, 슬라브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흐름, 논쟁을 촉발시킨 게 피오트르 야코블레비치 샤다이프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서한이라고 하는 요 글이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처음 쓰여진 건 1829년, 그 다음에 세상에 빛을 본 건 1836년. 이 글이 하도 충격과 뭐 스캔들처럼 일으켜서는 사르 니콜라이 1세를 비롯한 러시아 제정의 고위 관료들은 이 글을 쓴 샤다이프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미치광이로 지정했어요. 저 사람은 미쳤다. 정신과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글을 쓰다니 이런 글을 쓰는 인물은 넋이 나간 어리 빠진 미친 인간이다. 라고서는 국가 지정 광인으로 인정받기도 했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충격을 불러온 글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8페이지쯤 거리 길지 않습니다. 막상 내용 보면은 뭘 이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미쳤다라고 몰아세울 정도냐라고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드러내놓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런 경우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PDF 파일 번역본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에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뭐가 어쨌길래 그랬단 말이야? 하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인해서 이 글을 쓰는 신문과 잡지 폐간되는 심지어는 그래서는 이제 철학서원이라고 요걸 처음에 쓰여진 건 29년인데 이게 발표된 잡지가 1836년에 잡지에 발표됐는데 뭐 미추광 이후로 지정하면서 이때부터서는 신문 잡지 그나마 허용해줬더니 거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글들이나 나와서 혹세무민하고 사람들이나 어지럽히고 일종의 반국가 세력들이나 결집시키고 선동하고 안 되겠다. 이제 일체의 신문 잡지 신규 등록 발행 허가는 불허한다. 라고 해서는 그런 정도로까지 그냥 강력한 후폭풍을 몰고 왔었던 게 취하다이프라고 하는 사람의 필라소프스키의 비스마라고 하는 철학서원이라고서는 발행은 뭐 우리말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글이었었습니다. 결국 19세기 내내 여러 다양한 문학 모임의 활동과 함께 문학 잡지 및 신문의 간행 동안 매우 활발했었다라고 써요. 30년 요때 전까지는. 그러다가 1856년에 다시 이제 55년 니콜라 1세 죽을 때 다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러면서는 또다시 신문 잡지들 발행들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때마침 그때 시베리아에서 유형을 마친 도스토옙스키가 수도 상피르부르크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도스토옙스키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잡지 발행에서는 그 잡지 발행 수익으로서 자기도 먹고 살고 등등등 하기 위해서는 잡지를 발행하면서는 다시 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을 재개하게 됩니다. 낭만주의 체화 플러스 미하일 레르문토프의 작품 우리 시대 영웅이라는 작품 오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문학 주변의 흐름 역시 본격화되었다 해가지고서는 아까 나왔었던 이제 비평이니 그다음에 사상적인 이제 이념들이니 그다음에 잡지니 신문이니 하는 뭔가 문학적 글들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지면으로서 잡지와 신문 또한 발발했었다라고 하는 점. 이게 낭만주의 시대 때의 주요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될 상황들, 사실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낭만주의 역사에 대해 정리하고 이제 1분만 쉬었다가 레르문토프의 우리 시대 영웅 하면서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종교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이네. 11시 7분에 다시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서는 우리 시대 영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빈양아. 네. 왜 움찔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놀랐어요. 다 읽으셨사옵나이까? 네? 네. 다 읽었어요. 네. 훌륭하다. 바쁜데 막학기 중에도 불구하고. 다 읽어보니 느낌이 어때요? 잘 주인공, 읽었어요. 역시 종이는 구현된다. 이런 분위기였었던가요? 아니요. 읽어보니 어떠셨사옵나이까? 어, 주인공의 행보가 영웅이랑은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어? 뭔가 우리 시대 영웅이라는 제목을 쓴 거에 대해서 뭔가 대비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알겠사옵나이다. 그래요. 훌륭하다. 핵심을 그냥 단칼에 찔러버리면 그 다음 사람들 할 말이 없을 것 같네. 우리 시대 영웅 제목은 그렇사옵나이다. 왜 영웅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나 이야기해 보세요. 왜 영웅이라고 이야기, 제목처럼 붙였을까나? 영 맞나? 영 맞아요? 예, 뭐 선생님 저 정도면은 그냥 사람 마음에 그냥 쑥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오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냥 세상 모든 여자들이 자기 좋아할 수 있게 만들고 딱 보니까 뭐 돈 많은 귀족집 출신 같고 뭐 얼굴도 뭐 하여튼 뭐 겉으로 보이기도 비주얼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요. 그 정도면 영웅이라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거나 두 표로 나누겠습니다. 쌤 아무리 읽어봤는데 이 사람 무슨 영웅이에요. 순 날라리지. 좋게 말해서 나쁜 남자라고 말해줄 수나 있을는지 인간 쓰레기잖아요. 얘가 무슨 영웅이에요. 영웅 아닙니다. 라고 저는 생각되거나. 어쨌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웅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 영웅 아니에요. 두 번째 그룹 어디다 투표를 하고 싶으세요? 영웅이다. 영웅 아니다. 어디다 투표하고 싶사옵나이까? 또 하나 둘 셋 할까요?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 둘, 셋 하면 비디오 꺼버리세요. 그럼 전부터 비디오 다 끄겠구나. 아, 잘 됐다. 또 좀 기기자 하고서.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비디오 끕니다. 하나, 진짜. 하나, 둘, 셋. 왜 비디오 다들 안 끄고 있어? 백선재군, 그냥 뭐, 이제 켜지지가 않아서 계속 꺼진 상태인 거죠. 선재구나. 오디오는 됐나요? 어디 안 되면 채팅으로 ISM 저는 영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서는 이야기 채팅에다 해보세요. 일단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나와 있는 제목은 언제부턴가 처음에 저렇게 번역됐는데 저건 사실은 잘못된 번역 제목이에요. 게로이 나슈오 브레멘이라고 해서는 게로이라고 하고 그 게로이를 사진 찾으면은 영어식의 히어로 해가지고서 영웅이라고 사진의 첫 번째 뜻이 나옵니다. 뭐 어쨌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내고 뭐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그런 의미에서 통상적인 의미에서 영웅은 아니에요. 그럼 왜 선생님 영웅이라고 하나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영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플러스 미묘하게 놓치고 있는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 히스토리라고 했을 때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 러시아어로 이스토리아라고 할 때 그것들은 그 뜻은 우리가 역시 잘 아는 그래 뭐 역사 히스토리도 그렇고 이스토리아도 그렇고 원래 그 말은 그리스 말부터 비롯했는데 역사라고 하는 뜻도 있음과 동시에 역사라고 하는 뜻 말고 그냥 이야기 스토리라고 하는 그 뜻 자체도 히스토리에 녹아들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히스토리는 그리스어로 비롯한 거고 스토리는 영어라서는 그냥 그거랑 그거 같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어쨌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역사이면서 사실은 역사 앞의 이야기였어요. 이야기가 좀 그럴듯해지니까 그게 역사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히어로, 게로이라고 하는 저것 또한 영웅이라고 말해지기 전 내지는 요거는 조금 전후 관계는 뭐 그렇지만은 영웅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두 번째 뜻 내지는 또 다른 뜻으로서 무슨 말이 있냐니까 무슨 뜻도 있을 수 있냐니까 좋은 영화 어떤 뜻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노한 사전에도 나와요. 종이사전에. 게로이라고 했을 때 1번 영웅, 2번 주된 등장 주인공. 조냥 이야기했지요. 주인공. 주된 등장 인물 주인공. 그 사람이 뭔가 초인적인 업적을 이루어내고 뭔가 민족적 차원에서 떠받드는 영웅은 아니라 하더라도 벌어지는 사건, 작품에서 주된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역할하는 주인공의 뜻을 게로이라고 하는 러시아어 단어가 같습니다. 게로이나 슈어브레멘이라고 할 때 게로이는 제일 앞에 작가 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의 초상이다. 라고 말할 때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요 한 명 그런 게 아니라 조린이라고 하는 지금 등장하는 이 한 명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사회적 말레이즘, 질병으로 진단 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가장 티피컬한 한 명으로서 보여줄게요, 지금.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영웅. 그냥 언제부턴가 영웅이란 말로 그냥 처음에 누가 번역하시면서 게로이, 그래, 게로이는 영웅이지. 하지만 그래서는 그때 없어서 그냥 그래 뭐 우리 시대 영웅이라 하자. 뭐 그럼 다 아니까 사람들. 그러나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들 수 있음직한 의문으로서 얘가 어째서 영웅이지? 영웅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영웅이 아니라 주인공. 즉 이건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몇몇 몇몇 인간들의 유형적 모습을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른바 집단으로서의 그 모습, 그 집단으로의 모습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인물 한 명을 뽑아서는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우리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면 제목, 소설 제목, 작품 제목은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게 내용과는 조금 떠나서 우리 시대 영웅이라 하는 게 어쩐지 왠지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요즘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일단 그 정도는 양해를 합시다.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헷갈렸을 거예요. 아, 이건 뭐야? 얘 누구야? 얘가 지금 뒤에 나오는 걔인가? 뭐지? 뭐야? 라고서는 막 그랬었을 겁니다. 이 레몬도프의 작품도 마치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처럼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어디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요 바깥 틀, 프레임, 구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뭐 계속 막 겹치는 것 같고 이게 저거 같고 해서는 우리를 마음 편하게 읽도록은 조금은 덜 내버려 둡니다. 요거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 시대 영웅 구조 슬라이드에 안 들어가. 볼까요? 작품의 제일 바깥 틀을 싸고 있는 건 작가의 선물입니다. 작가 여기는 그냥 레르모토프 같다고 했는데 이걸 레르모토프 아닐 수도 있어요. 레르모토프랑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레르모토프이지만 어쨌건 작가의 제일 앞부분 서문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서문이 있습니다. 작품 그냥 책 제일 앞이에요. 작가의 말 또는 서문에서는 모든 책에서 머릿말은 처음인 동시에 마지막이다. 등등등등등 하고서는 한 페이지 넘기면 우리 시대의 영웅은 분명히 초상화이지만 한 특정한 인간의 초상화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 모두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해가지고서는 집합적인 초상화로서 이거는 한마디로 한 명 되게 이 인물로서 베초린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음직한 무리 중에 전형적인 한 명을 뽑아내어서는 그걸 베초린이라고 하는 인물로 그냥 밀어넣어 가지고서는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곡의 서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벨라라고 하는 첫 번째 게 등장하지요. 벨라라고 하는 요 첫 번째 거는 카프카스 지역의 어느 한 부족장의 딸에 관한 이야기. 그게 벨라라고 하는 첫 번째 나오는 순서대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건 막시무이취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누군지는 뭐 어쨌건. 그리고 세 번째 가니까 베초린의 수기라고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베초린의 수기 안에는 여기도 베초린의 수기도 보니까 뭐 서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는 거기서 보니까 서문에서는 그 베초린 사람이 얼마 전에 페르시아에서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베초린이 죽었으니까 그 베초린의 일기 몇 월 며칠 쭉 쓰다시피 한 일기나 다름없는 이 글을 나는 이제 뭐 고인에게 안녕과 명복을 빌고 그러나 비초린이 남긴 이 글은 이제 출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서문을 붙여놓고 그 서문 다음에 나올 첫 번째 나오는 게 따마안이라고 하는 역시 매우 이상해 보이는 이것도 뭐야 뭐 종도 못 잡겠다 싶은 그 다음에 사실상 내용상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작의 딸 메리라고 하는 이야기 나와서는 메리 다음에 다음의 그루시니츠키라고 하는 인물 나와서는 막 삼각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연접관계 그러다 마저 결투하고서는 그루시니츠키 죽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는 끝난 것 같은데 뭐 이상은 조금 말도 안 되는 되게 좀 오히려 그냥 더 이상한 듯한 그런 이제 마지막 이것처럼 꼬리처럼 뭔가 운명론자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또 하나 더 붙어 있더라니까요. 질문 무슨 질문하고 싶어 할까요? 명지양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질문하고 싶어 할까요? 이거 일단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무슨 질문하고 싶어 할까요? 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하고 싶어 할까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질문하고 싶어 할까? 글쎄요. 왜 이런 일단 다르게 구조를 사용했는지
왜 이렇게 썼을까나? 라고 하는 질문을 당연히 여러분들도 보면서 왜 저렇게 복잡하게 썼냐? 저건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겠지요. 그럼 당연히 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나요? 왜 저렇게 썼을까?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하고 좀 얼핏 비슷한 느낌 듭니까? 어쨌든 푸시킨의 벨킨 이야기 또 발행인이라는 AP라고 약자 쓰는데 그게 알렉산드르 푸시킨 같은 느낌 매우 강하게 주는 발행인 누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발행인이 발행하는데 자기 발행인이 발행하는 그 이야기는 벨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은 이야기였대요. 그래서 제목이 벨킨 이야기예요. 근데 벨킨이라는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같은 마을에 살았던 누군가가 벨킨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증언해 주는 내용을 또 앞에 서문이랍시고 붙입니다. 그 다음에 5 이야기가 자잘하게 등장하는데 그 5개의 자잘한 이야기는 벨킨이 모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해줬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해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해줬고 5개 이야기들은 당연히 다 제각각으로 수집한 이야기라서 끼리끼리는 아무 상관없고 이야기해준 사람들도 다 달라요. 푸시킨은 왜 그렇게 했다고 했었던가요? 푸시킨은 왜 그렇게 했다고 했던가? 전형적인, 단선적인, 뻔히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깨트리면서 요 이야기는 이 사람이 모은 사람은 이 사람 이 이야기를 출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 가지고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그러한 소스들을 계속 복수화시키면서는 분산시켜 놓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이전 시대에는 시인이 뭔가 자기 가슴에 끓어오르는 어떤 뜨거운 것을 토로하던 모놀로그, 그 독백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그 독백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푸시킨은 요건 이 사람이 말한 것. 그걸 기록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그걸 지금 출판하는 나는 또 다른 인물이라고 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계속 등장시켜 가지고서는 그걸 분산시켜 놓은.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 작품 또한 매우 유사합니다. 동시에 어떤 부분은 레르몬토프는 10년쯤 뒤에 자기는 이 작품 쓰고 있으니 10년 전에 푸시킨이 쓴 벨기인 이야기와는 또 다른 어떠한 복잡 다단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정리하자고 하면은 푸시킨의 벨기인 이야기는 가장 첫 발을 띈 선구적 작품으로서 5개 서로 다른 것들을 수평적으로 병렬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평적으로 병렬하고 수평적으로 병렬된 5개는 한 명에 의해서 묶이고 그건 또 다른 사람이 가장 바깥에서 묶어주고 레르몬토프의 우리 시대 영웅은 이제는 수직적으로 그것들을 심화시켜 들어갑니다. 카프카스 지방을 여행하는 여행자이자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하는 이제 갓 러시아 제국으로 편입된 러시아 제국의 변방, 요 끄트머리 땅. 그곳에서 뭔가 일어나는 아주 파란만장한 일들, 뭔가 카프카스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그런 곳이 있다며, 야, 거기도 하여튼 그렇다며 라고 하는 뭔가 호기심 어린 이야기거리를 갈망하는 페트로브르크와 모스크바의 러시아 독자들을 위해서 이야기거리를 직접 카프카까지 내려와서 채록하고 수집하던 어떠한 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우연히 카프카스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러시아인으로서 카프카스라고 하는 지역을 잘 알고 있다라고 강하게 추정되는 막시무이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막시무이치로부터 카프카스에 10년 있어 본 러시아 사람, 이 사람이 보기에도 매우 퀴어한 인물로서 비초린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3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비초린의 이야기를 막시무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야기 기록자에게 전달해줘요. 그러다가 막시무이치라는 장에 가면은 비초린과 막시무이치가 우연히 만납니다. 우연히 만나는 걸 나도 막시무이치랑 우연히 만나서 같이 있다가 3자가 다 같이 만나요. 그래서는 처음에는 벨라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통해서 듣기만 하다가 막시무이치라는 2번째 이야기에 가면은 비초린을 나도 직접 봅니다. 직접 보니 듣던 거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는 말해준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퀘스천도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피초린 이제 막스미치가 피초린 헤어질 때 당신이 쓴 글 되게 많잖아. 그거 내가 진짜 소중하게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떡할까? 그러니까 피초린은 쿨하게 알아서 하세요. 무슨 소용이 있어? 난 아무도 의미 없어요. 그렇게 피초린은 자기의 내밀한 내면 세계를 기록한 글을 막스미치 손을 통해 결국은 피초린이 죽게 되자 막시무이치에게 받았던 이 글을 내가, 즉 여행하던 작가가 출판하게 됩니다. 출판하면서 그 경위, 이게 어떤 글이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들어와 있으며 이 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왠지 출판해도 될 것 같아서 출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게 요 서문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는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겠고, 요 다음 테두리부터서는 이건 정말 빼초린이 써놓은 글이고, 이 빼초린이 써놓은 글에 대해서는 여인기 작가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바깥으로 나가서는 나만이라는 글, 공작의 딸 메리, 운명론자라고 하는 글들이 이렇게 등장할 거라고. 네르몬토프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네르몬토프 역시 푸시킨으로부터 영감받듯이 하면서 무언가 독백적 세계관, 뭔가 이 모놀로그적인 세계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레몬토프는 오히려 약간의 경계에서의 유희를 하고 있어요. 빼초린의 수기는 빼초린이 날짜 써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겉으로 봐서는 이건 일기입니다. 일기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일기는 자기만 아는 이야기, 자기만 보라고 쓰는 게 그게 일기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그냥 독백이나 다름없어요. 피초린의 수기를 읽으면서 상대방 이야기, 그루시니츠키든 메리든 베라든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 등장인물들의 생각, 그들의 말은 철저하게 빼초린의 관점에서 필터링되고, 빼초린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런 생각일 거야, 저런 마음일 거야지 실제 그 사람이 그럴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는 빼초린의 관점에서 우리는 빼초린이 겪는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이 바깥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는 빼초린의 역시 모놀로그적인 세계관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즉 정리하자고 하면은 절반은 마치 푸시킨의 뺏긴 이야기처럼 겹겹의 층상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소스, 다양한 이스토치닉에서 비롯하는 서로 다른 시선들, 서로 다른 목소리들, 서로 다른 관점들이 엇갈리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절반은 비초린이라고 하는 전형적 낭만주의자, 그의 내면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게끔 해주고 있다. 알겠사옵나이까? 아시겠어요? 나중에 기말쯤, 중간쯤에 가서 말하겠지만은, 러시아 문학만이 무언가 특별하다,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막론하고, 그 어느 문학을 막론하고 잘된 작품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항상 균형이 맞아요. 무엇이 균형이 맞다? 안에 들어있는 내용, 머티리얼, 진료라고 하는 것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바깥 틀, 프레임, 구조라고 하는 그것이 서로서로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내용이 뭐 탁월하거나 심오하거나 진귀하거나 아주 그냥 박진감 넘치는 만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깥 구조 역시 또한 아주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그냥 심플하게 단순하게만 치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건 훌륭한 작가들이라고 하면은 본능적이다 싶을 정도로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말하게끔도 저 사람이 말하게끔도 하게 하면서는 말은 말같이 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작가들이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어쨌든 정리하자고 하면은 네르몬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건
명백히 경계에 서 있는 작품이에요. 푸시킨이 벨긴 이야기를 쓰면서 뭔가 포스트 낭만주의, 애프터 낭만주의에 대해서 어렴풋하지만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고 하면은 레르도프는 그 신호탄이 비춰지는 길을 충분히 내다보면서 그러나 27살의 한창 피 끓는 낭만주의자로서의 무언가 정말 여전히 간직하고 싶은 아주 오리지널리한 로맨틱한 부분.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이제 시대는 저물어 간다라고 하는 것쯤은 푸시킨의 예시에서부터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자기도 또한 무엇인가 새로운 다른 구조, 뭔가 다른 그 다음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자기도 그 길은 역시 따르고 있더라니까요. 그 경계선상에서 등장하고 구축되고 있는 게 레르모토프의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교재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산문 소설이라고 하는 작품은 쓰여져 있는 내용, 스토리, 그걸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작가는 왜 이렇게 쓰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작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일반 독자가 그냥 소설 읽으면서 감상하는 것이 아닌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공으로 문학에 관한 학문이라는 문학학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그러한 작가들이 글 쓰는 방식 그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어 가거나 자신만의 뭔가 새로운 방식을 이제 구성하고 축조해 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러한 노력들이 차츰 발전되어 나가거나 그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새로운 체계로 교체되거나 하는 시대적인 흐름, 그걸 구성을 하는 게, 재구성하는 게 문학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궤적을 따라가면서 추적하면서 문학사를 결국은 흐름을 밝혀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푸시킨의 벨긴 이야기 해가지고서는 벨긴 이야기도 뭔가 이런 아주 그냥 복잡하다는 구조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한 벨긴 이야기 다음에 쓰여진 우리 시대 영웅이라고 하는 작품 또한 벨긴 이야기에서 미리 보여준 예고편. 좀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그 길로서 레르모토프 또한 충실히 뭔가 자기 나름의 것을 더해가지고서는 발전시키고 있다고요. 그다음 요거 하나는 미리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엽기네 오네겐 그리고 빌게인 이야기와 함께 푸시킨 사망 이후 우리 레르모토프의 우리 시대 영웅 1840년에 쓰여진 것, 그리고 니콜라이 고걸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 1842년에 쓰여진 이 두 작품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대표 장르 그것만 썼다라고 해서 물론 당연히 결코 아닙니다. 낭만주의라고 하는 시대에도 드라마도 쓰여졌었고 산문도 여전히 있었지만 어쨌건 마담 얼굴 마담으로 등장하는 대표 장르는 시였던 것에 반해서 낭만주의 이후의 시대는 산문이라고 하는 이제 글쓰기 방식이었었고 그러한 시에서 산문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특히 리얼리즘의 본격 소설로 이행에 있어서 일종의 과도기 이행기를 떠받쳐준 큰 두 기둥, 하나는 우리 시대 영웅, 또 다른 한 기둥은 니콜라이 고걸의 죽은 혼이라고 하는 작품이 40년대 비슷한 시기에 받쳐주면서 그 다음 시기로 넘겨주고 있어요. 이러한 사건의 연도를 외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건들 사이의 서로 선후관계, 요거는 조금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앞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처럼 뒤에 이런 결과가 따라 나왔구나.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나온 결과는 이제는 또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어떠한 사건, 인물, 작품의 그런 또 선구적인 원인처럼 또 작용하는구나. 그게 서로 늘 이렇게 맞물려서는 쭉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는 것. 그렇게도 문학사는 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논리적인 요 사슬관계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앞이 뭐고 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요 관계는 조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몇 년에 뭐가 있었냐, 언제 이 사람이 뭐 썼냐,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게 영향이 되고 원인이 되어서는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결과로서 이렇게 규결되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 그건 좀 필요합니다. 심지어 내용. 본격 소설로 발전할 수 있는 러시아 산문의 화려하면서도 그 자체로서 이미 걸작인 징검다리를 뭐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골의 서사시라고 좀 이렇게 썼습니다. 포에마라고 하는 이게 뭐 사실은 여러분도 얼핏 들으면 포에마 뭐 영어식의 포임이라고 하는 시인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라도 막상 보면 죽은 소설은 그냥 장황하기 그지없는 400페이지 번역본 육박하는 뭐 산문 작품이에요. 이게 무슨 서사시야라고 할 텐데. 이걸 왜 서사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명현 교수님이 한 학기 내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야기는 하나 어쨌건 러시아 문학 작품에서 포에마라고 지금 여기 러시아어로 일부 좀 써두고 있지요. 포에마라고 하는 것은 좀 일단 장르의 독특한 명칭으로서 말로 하자고 하면 결국은 서사시라고 하는 문적 장르인 것 같으나 러시아 문학에서 포에마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반반 의 경우로서 뭐 우리가 봤을 때 겉으로는 뭐 소설이네 라고 할 정도로 완연하게 산문으로 쓰여진 작품들도 장르 규정에는 포에마라고 하는 우문적 느낌 뉘앙스를 강하게 주는 그 장르를 나는 포에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르, 대표적 작품 중에 하나가 모걸의 죽은 폰이라고 하는 산문작품인데 포에마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 포에마는 통상 결국은 뭐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서사시라고 말하는 것. 서사시라고 하면 결국은 그건 시 아니야? 라고 생각되겠지만은 보면은 이건 산문인데 소설인데 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들이겠다. 하여튼 약간 중간적 역할 뭐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장르들 작품들 있습니다. 등등등.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올려놨던 프린트에 내가 유리 미하일로비치라고 해서 그렇게 썼었을 겁니다. 유리 미하일로비치 아니에요. 미하일 유리비치예요. 저도 나도 헷갈려서 로트만 생각하다가 그랬었는지 유리 미하일로비치라고 해서는 옛날에 올려놓은 지난 시간에 올려놓은 그 파일에는 그렇게 나왔을 텐데 유리 미하일로비치가 아니라 미하일 유리비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혼사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또 이제 뭐 꼬다리가 달려있을 텐데 그리고 그거 그냥 지워버리세요. 낭만주의 극화에 대한 혼사 이걸로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도 1814년에 태어나서 1841년에 죽었어요. 14년에 태어나서 41년 죽었다고요. 거꾸로 딱 뒤집어서 27살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결투하다가 죽었어요. 거의 뭐 죽은 거는 자기가 그루시니츠키처럼 결투해서 죽었어요. 작품에서 그려놓고 있는 내용에서 우리 시대 영웅 작품에서는 이제 비초린네가 그루시니츠키를 결투해서 죽이잖아요. 실제에서는 자기가 그루시니츠키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해가지고서는 여기 쭉 책에 여기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구조 설명하면서 말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그냥 나중에 읽어보면은 아 뭐 아까 그 구조 그 PD 슬라이드 띄워놓고서는 하는 그 얘기구나 하고서는 이제 충분히 다시 기억 떠오르면서 좀 납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는 사실상 이 비쇼린의 수기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머릿말이라고 이제 이 경우 비초린의 수기에 들어가 있는 요 머릿말은 자꾸 제일 앞에 나오는 머릿말은 이건 솔직히 여러분 도프가 썼다라고 말해도 좋을 작품 전체 작가가 쓴 글이고 작품은 그 다음에 비초린의 수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머릿말은 명백히 처음에 등장하던 카프카스 지방을 여행하던 여행기 작가 그 사람이 막시무이치 우연히 만나게 되고 막시무이치가 보관하고 있던 베초린의 수기를 막시무이치에게 전해받고 베초린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출판하게 된 그 작가입니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마디로 이것도 뭐 서문도 2개 나오고 심지어 이제는 그 다음에 작가도 명백히 작품 전체의 작가로서 레르노토프를 강하게 지시하는 경우 있고 베초린의 수기를 전달해주는 아주 가공의 형식적인 인물로서 그 지방에 여행하던 여행기 작가로서 또 그렇게 누가 한 명 슬쩍 중간에 끼워 넣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수법은 10년쯤 지나고 나서는 훨씬 더 정교해졌어요.
다만이라고 하는 앞부분이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도입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인들에게 카프카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문학적으로 발견되었다 싶을 정도로 그 이전까지 러시아인들에게서는 거기가 어디야? 남취라고 여겨졌었던 그 부분. 그러한 것을 이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격적으로 그 지역,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이제 접근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벌어졌었던 이제 앞부분 정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매우 애매하게 남았군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조금 볼게요. 피츠르부르크,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있는 여기가 흑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여기가 크림반도라고 하는 곳, 여기서 약간 옆으로 떨어져 있는 여기 이 일대가 카프카스 산맥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됩니다. 우리 작품에 등장하는 이러저러한 많은 지명들이 이 지도에 은근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따로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또 보시고요. 요 카프카즈 산맥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카프카즈 산맥에서 피아티고르스크, 이곳이 이제 등장하는 주변이 이제 배경이 되는 그곳이지요. 여기 피아티고르스크에서 이렇게 티플리스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그루지아, 요즘은 뭐 조지아라고 부른다는 그곳의 수도 트빌리시라고 하는 곳의 옛날 지명이 티플리스가 됩니다. 그래서 작품에는 티플리스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그루지아, 좀 더 정확하게는 조지아라고 하는 곳의 수도 트빌리스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 그냥 끝낼게요. 요 카프카스가 있는데 카프카스 산맥이라고 산맥입니다. 요 카프카스 산맥이 사실 알프스 산맥보다도 훨씬 더 험준하고 아주 그냥 가파른 그런 곳입니다. 요 카프카스 산맥에 대해서 카프카스 산맥 바로 앞부분, 요 부분. 카프카스 산맥이 대략 이제 그 산맥의 능선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카프카스 산맥에 나와 있네요. 요 산맥 능선 윗부분은 피아티고르스크, 스타브로폴, 블라디카프카스, 동쪽을 지배하라 블라디보스토크, 카프카스를 지배하라 블라디카프카스라고 하는 이러한 러시아 도시들이 있는 산맥 앞부분, 이제 위쪽, 즉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에서 보았을 때 산맥을 아직 넘어가지 않은 이쪽을 북카프카스라고 말해요. 세베르니 카프카스, 북카프카스. 산맥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그리고 요 카프카스 산맥 능선 넘어가는 쪽, 오늘날 조지아라고 말하는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요 산맥을 넘어서 모스크바 페트로부르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맥 넘어 저쪽으로 훅 내려간 저쪽은 카프카스 산맥 건너편이라는 뜻으로 자 카프카스예라고 말해요. 접두사, 전치사 쓰이는 자 그거 넣어가지고 자 카프카스예라고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는 북카프카스라고 했을 때는 카프카스 산맥을 아직 요 산맥 능선을 넘어가지 않은 모스크바 페트로부르크 가까운 쪽 자 카프카스예라고 말할 때 그건 산맥 넘어가서 저쪽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작품에서는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왔다 갔다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피아치고르스크, 스타브로폴 이 근처에서 하다가 요 산맥을 넘어서 티플리스라고 하는 트빌리시로 오다 가다 하는 이야기가 간간히 에피소드처럼 작품 속에 있어요. 그렇게 카프카스 산맥을 넘어갈 때 그때 카프카스 산맥들이 매우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험준하고 거기는 정말 전형적인 산악입니다. 마지막 책 읽으면서 지명에 카자크라고 나옵니다. 카자크는 우리 편. 카자크 우리 편, 카자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잠재적 적군을 포함한 저쪽 편, 비우호 세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타타르, 체르케스, 오세티아, 오세트인들, 체첸인들 하는 사람들은 다 민족 명칭으로서 저쪽 편. 카자크는 그냥 아주 그냥 잡다구리하게 섞여 있는데 여기는 민족 단위가 아니라 사회 계층으로서 분류되는 단위로서 이 카자크는 러시아 변방 지키던 수비대로서 사실 진직의 러시아 모스크바 페테르부르크의 정부군에 편입된 상태. 그래서는 요 현지에 살았던 산악인들 중에서 일부로서 러시아 제정군에게
뭐 이 수직적인 종속 관계에서 충성을 다하던 지휘를 받던 부대는 카자크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언제든 뭐 저때 당시 19세기 초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돌변할 수 있었던 비우호 세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한 15분 정도에서는 작품에 대해서 내용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곡을 교재 먼저 읽고 곡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어디에 읽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블랙보드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